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이지 소름이 오싹 돋을 겁니다. 강남 조폭두목이 밤에 술 먹고 천연무당 다리 한번 슬쩍 쓰다듬었다가 글쎄 그 다음날 하반신이 싸늘하게 마비돼 버렸답니다. 처음엔 다들 뇌졸중인 줄 알았대요. 온갖 병원에서 MRI 다 찍어봐도 멀쩡하다며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그 잘나가던 조폭들이 무당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아이고 울며 불며 빌게 됩니다. 갓 신내림 받은 처녀무당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로요. 믿을 수 없게도 불과 하루 전 그 허벅지를 만진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끝나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강태준은 정신없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다리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네. 내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젠장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모래시계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삐삐삐삐. 심전도 기계음이 응급실 전체를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다리를 두 손으로 쥐어짜며 감각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마치 남의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빨리빨리 뭔가 해보라고 하지만 간호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당황한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어머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건장한 몸으로 강남의 골목을 떡하니 활보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던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태준의 머릿속에는 어제 일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당, 백수련의 점집, 붉은 천과 부적으로 가득한 그 좁디 좁은 공간, 그리고 그가 손을 뻗어 만졌던 그 여자의 허벅지.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차가워지고 벽에 걸린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의사가 다가와 태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강태준 씨, 침착하세요. 지금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태준의 손은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정체모를 공포가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죠. 3시간 전, 서울 강북구의 어느 낡은 골목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수련은 자신의 작은 점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빌어먹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이런 굴욕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흐흑. 수련의 목소리는 방 안의 좁은 공간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양어깨가 가냘프게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한때 누구보다 깔끔했던 그녀는 이제 빛바랜 무속복을 걸치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신내림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련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청옥 목걸이는 그녀의 눈물방울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는 그녀가 신내림을 받은 첫날 꿈속에서 한 노인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내 영혼도 잃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말이죠. 점집 주변의 골목 풍경은 수련의 처지와 참 묘하게 어울렸어요.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삐걱 흔들리고 어두컴컴한 골목 곳곳에는 이름 모를 가게들이 을씨년스럽게 즐비했죠.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와 술집에서 풍기는 담배 연기가 뒤섞여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로등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둑어둑했어요. 수련의 점집은 그런 골목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 한 칸짜리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수십 장의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빨간 천과 작은 청사초롱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점을 보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이런 환경에서 수련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정말 거부하려 했어요. 평범한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죠. 하지만 신병은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섬뜩한 환영들, 귓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갑작스러운 경련과 의식 저하,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 곁을 떠났고 사랑했던 연인마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며 그녀를 등 떠밀었죠. 하지만 어느 날 수련이 무의식 중에 내뱉은 예언이 소름 돋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잃어버린 황금 반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수련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수련은 더욱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통한 능력만 필요로 할 뿐, 그녀라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수련에게 조폭 두목, 강태준의 등장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폭 보스였던 그는 영적인 힘이나 무속신앙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돈과 폭력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태주는 평소처럼 번쩍이는 검은 정장을 빼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거렸고 손목에는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가 대놓고 번쩍였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죠. 야, 여긴 어떻게 된 거야? 태준이 턱짓으로 골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인 최민준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직 여기는 보호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 전에 지나가다가 언뜻 점집이 있는 걸 봤는데 당사가 제법 된다더라고요. 민주는 30 중반의 나이로 어릴 적 무속 가문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감정이었죠. 그의 왼손 약지에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은 저주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피식 비웃으며 말했어요. 점집 허. 그런 미신 덩어리들한테도 돈을 뜯어내야지. 가보자. 얼른. 그들이 수련의 점집에 들이닥쳤을 때 수련은 막 한 손님의 상담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방안을 휘휘 둘러보며 킥킥거렸어요. 이게 뭐야? 아주 사기꾼 소굴 같은데? 어이구. 근데 주인은 제법 반반하네. 수련의 얼굴이 후끈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엇이든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져주세요. 하지만 태준의 관심은 수련의 점술 능력이 아니라 딴 데 있었어요. 그는 수련의 얼굴부터 시작해 전신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희죽거렸죠. 야, 너 정말 무당 맞아. 이렇게 예쁘면 딴 일을 해도 돈 잘 벌겠는데? 안 그래 태준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수련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태주는 대답 대신 수련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 당연히 너희 가게도 보호비를 내야지. 안 그러냐? 보호비요. 수련은 당황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 보호비. 매달 적당한 액수를 내면 우리가 너희 가게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야.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장사도 훨훨 잘 될 거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의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수련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인데요. 보호비를 낼 여유가. 그때 태준이 갑자기 손을 뻗어 수련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여유가 없다고 허.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련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태준은 더욱 음흉하게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내 스타일이야. 특히 이 허벅지 아주 그냥 참 탐스럽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준의 시커먼 손이 수련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수련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스스스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죠. 으스스. 태주는 그 섬뜩한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련을 희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이런 음침한 곳에서 대체 뭐하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 수련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가슴에 걸린 청옥 목걸이가 갑자기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 아주 낮고 은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죠. 와, 와, 둥. 민주는 그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형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지만 태주는 민준의 말을 싸늘하게 무시했어요. 야, 이건 많은 놈아. 뭐가 이상해? 대체 바로 그때 수련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신께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크게 웃었어요. 신푸아, 그딴 게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에는 오직 강한 놈이 이기는 거야. 강한 놈이. 하지만 그날 밤, 태주는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물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꿈, 자신의 다리가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가는 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주는 왼쪽 다리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마치 다리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찌릿찌릿했죠.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지? 태주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라, 왼쪽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편 수련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방 안은 촛불 몇 개만이 어둑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청흑 목걸이는 계속해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제 의지인가요? 아니면 신의 뜻인가요? 수련은 하염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련의 오랜 친구인 이지아가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초등학교 교사로 수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수련아,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야. 능지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친구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까? 이게 내 운명인걸. 뭐? 운명 수련아. 이건 운명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지아는 수련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수련은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내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런 삶이 너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언제든 나에게 연락해. 난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친구야. 지아가 떠나고 나서 수련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텅 빈 방 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평소 단골 손님인 윤도현 씨가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항상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말수가 적었지만 수련에게는 묘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좀 어두워 보이시네요. 수련 씨. 도연은 수련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련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도연은 수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수련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그저 점술 정도로만 여기는데 윤도현 씨는 뭔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수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청사초록 모양의 목걸이를 살짝 만졌죠. 수련은 그 순간 윤도현 씨도 결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강태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오른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이 돌팔이들아. 태주는 병원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그렇고
혈관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태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이게 뭐 정신병이란 말이야. 내가 미쳤다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병원을 나선 태주는 최민준을 불렀어요. 야, 민준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 빌어먹을 무당. 그년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준은 내심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형님, 무속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 자식이 태준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높아졌어요.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절대 아닙니다. 그날 밤, 태준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백수련이 꿈에 나타나 그를 서늘하게 저주하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수련은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메아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태주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른쪽 다리도 완전히 마비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맙소사. 다음 날 태주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조직의 아지트로 갔어요. 부하들은 그의 처참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주는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으르렁거리듯 대답했습니다. 그 무당, 분명 그년이 뭔가 수를 쓴 게 틀림없어. 당장 찾아가 봐야겠어. 최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어요. 형님, 제발 다시 가시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닥쳐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똑똑히 밝혀내야 해. 안 그러면 난.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수련은 점집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녀는 방안 곳곳에 부적을 더 단단히 붙이고 촛불을 여러 개 켰습니다. 문득 수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련은 그날 강태준이 자신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더럽고 추악한 손길, 모독적인 언사,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힘없는 여성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니다. 이것은 정당한 응징이야.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골목 밖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분노에 가득 찬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무당 X는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태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련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다 내년이 한 짓이지. 그렇지.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악을 썼어요. 수련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 것뿐이에요. 무슨 개 같은 헛소리야. 당장 풀어. 당장 내 다리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그때 최민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이상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형님. 태준은 최민준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뭐야, 너도 이제 이년 편이라도 들겠다는 거냐. 이 배신자 자식아. 그 순간 최민준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양심이 꿈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속의 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신비함도 어렴풋이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강태준이 백수련에게 저지른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형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어렵게 털어놓았어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제 양심의 선택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친 듯이 펄럭이기 시작했죠. 수련의 가슴에 걸린 청옥 목걸이는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수련이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태주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왜 너 같은 년에게. 태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에 갑작스러운 격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의아 휠체어에서 힘없이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진 태준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형님 최민준이 소스라치게 놀라달려가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수련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태준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태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절대로 안 돼.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윤도현 씨였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온몸에 풍기고 있었죠. 수련 씨,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련과 민준, 그리고 다른 부하들 모두가 일제히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당신은 대체 수련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이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에 걸린 청사초록 목걸이가 아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수련의 청옥 목걸이와 마치 공명하듯 방 전체를 환하게 이 남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귀한 힘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쓰여야 해요. 윤도현 씨의 말에 수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련이 고통스러워하는 태준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도연이 태준을 향해 가만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태준의 몸에서 검고 탁한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태준이 평생토록 쌓아온 악한 행위들의 결과물. 바로 업보였죠. 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협박, 잔인한 폭력, 비열한 강요,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련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치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수련은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련을 주목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뼈저리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해야 합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꼭. 수련은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어요. 방 안의 촛불들이 더욱 밝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낮은 목소리가 심장을 울리듯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는 주문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죠. 몇 분 후 의식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보았어요. 감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풀렸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조직을 해체하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최민주는 태준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아도 수련의 변화를 느끼고 그녀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수련아, 정말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련은 오랜 친구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지아야.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지아는 이제 수련의 특별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수련도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을 고맙게 받아들였죠. 윤도현 씨는 수련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수련의 점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깊이 있는 조언을 구하러 왔. 몇 달 후, 수련은 점집 앞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당, 백수련.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련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련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항상 우리 동네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련은 그런 따뜻한 인사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걸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낯선 여인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에는 깊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련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련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안전해요.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찾아왔어요. 각자의 가슴 아픈 사연과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말이죠. 수련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신통한 점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수련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오직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시련과 아픔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값진 준비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진정한 상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은 점집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낡은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옥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이제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빛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수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현재, 바로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평소처럼 점집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분명 없었던 책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수련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운명은 가까이에 있다. 수련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시련과 새로운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득 수련은 강태준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태준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묵묵히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오후, 수련은 최민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어머. 민준아,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네. 누나 덕분에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형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수련은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이 지금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계세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련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말, 와,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형님이 누나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수련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태준 씨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수련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골목에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꿈, 그리고 희망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구나.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에서 수련의 점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따스함을 되어주었죠. 며칠 후 수련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넓고 푸르른 들판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간절한 눈빛으로 수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수련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배운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꿈에서 깬 수련은 무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단순히 이 작은 점집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넓은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수련은 주말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기 등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련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은 모임이 저절로 형성된 거죠. 우리가 겪는 아픔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 공통된 무언가가 있어요. 수련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연결감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모임은 희망의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수련은 그 모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홀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외로운 무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치유하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은 자신이 빼곡히 써 내려간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신내림을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수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청욱 목걸이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자 그녀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수련은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수련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보다 더욱더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미래의 수련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너의 선택은 모두 옳았단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남아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렴. 정말이요. 현재의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네가 뿌린 그 작은 씨앗들이 이제 곧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거야. 그 꽃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거고 환상이 스르르 사라지고 수련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마음은 더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점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따뜻한 글귀였죠. 그날부터 수련의 점집은 단순히 점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후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진행되는 작은 담화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인생은 정말 신비로워. 수련은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이지. 몇 개월 후
수련은 지역 신문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었어요. 골목 속 치유의 공간. 백수련 무당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이었. 기사에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이 상세히 다뤄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수련을 찾아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진정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수련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변치 않는 신념이었거든요. 어느 날 수련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출판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련은 잠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책의 수익금 일부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수련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초기의 그 극심한 혼란, 강태준과의 악연과도 같았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놀라운 변화들.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값진 준비였구나. 수련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의미가 될 거라고 굳게 믿어요. 수련은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었거든요. 1년 후, 수련은 자신의 점집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었어요. 옆 건물의 일부를 빌려 아늑한 상담실과 조용한 명상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만든 거죠. 그곳은 마음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곧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민주는 이제 수련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따뜻하게 맡아주었죠.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도구가 된 셈이었어요. 이지아도 주말마다 마음의 쉼터를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정서 교육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강태준도 가끔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수련의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이제 그는 과거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꿋꿋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련은 태준에게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쉼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단순히 상담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수련은 마음의 쉼터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방문객들과 함께 예쁜 꽃과 나무를 심으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죠. 이 정원이 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련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조심스럽게 심으며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 정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답게 변화했어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죠.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 내린 풍경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정원의 변화처럼 수련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흐른 뒤 수련은 어느덧 신살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더 따뜻하고 지혜로워져 있었.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10년 전에 수련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몹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수련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세요. 아주 천천히. 괜찮아요. 그 순간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답니다. 수련은 그녀에게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청옥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수련의 마음속 깊은 빛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수련은 목걸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꿋꿋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교교히 비치고 있었고 골목에는 평화로운 밤의 정적이 감미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 속에는 향긋한 봄의 향기가 가득했죠.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수련은 중얼거리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없는 평안과 깊은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어제 심은 작은 꽃들이 벌써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련은 다시 한번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죠. 모든 생명은 이렇게 강하고 아름다워. 수련은 작은 새싹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있어.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수련에게 정겹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수련 씨, 오늘도 참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수련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수련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 마음이 다 편하네요. 할머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수련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겸손해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련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점을 봐주는 무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진정한 멘토였거든요. 오후에는 희망의 모임이 열렸어요. 이제는 정기 모임이 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새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특히 더 활기찼습니다. 저는 최근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수련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에요. 수련은 모임이 끝날 무렵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수련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감사와 잔잔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련은 혼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들이었다. 정말 신기해. 수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 그때 문득 수련은 미래의 자신과 만났던 그 신비로운 환상을 떠올렸어요. 그때 보았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수련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여정에 끝은 없을 거야. I died. 몇 주 후 수련은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전통신앙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 일반인들, 심지어 다른 무속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은 조금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신앙과 과학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수련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했어요. 그녀가 신내림을 받게 된 과정,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 감동적인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신앙이나 전통을 갖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련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에 한 여대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저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련은 그 학생을 향해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의존하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을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강연이 모두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련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큰 보람도 느꼈어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거든요.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바빠질 것 같아. 수련은 잔잔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설레는 기대가 되었죠. 몇 달 후, 수련은 정기적으로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련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그 낡은 골목의 작은 점집 문을 열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기반이야. 수련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곳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어느 날 강태준이 오랜만에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얼굴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죠.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준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소식인데요? 수련도 그의 환한 표정을 보며 저절로 기대가 생겼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하던 자원봉사가 드디어 정식 일자리가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수련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요. 태준 씨,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요.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수련은 태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태준 씨, 당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건 단지 작은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 뿐이죠. 태준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수련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1년이 더 지나고 수련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사가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강연으로, 때로는 방송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수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정원을 정성껏 가꾸고 점집 문을 열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희망의 모임을 이끌었죠.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수련은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어느 따뜻한 봄날, 수련은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와 현대치유의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큰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수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자, 의사, 다른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같아요. 수련은 첫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련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과학적인 접근법과 전통적인 치유법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다른 문화의 치유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귀한 지식을 자신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죠. 2년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로 통합치유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수련은 그 센터의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낡은 골목 속 작은 점집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반드시 그곳을 찾아 직접 상담을 했죠. 여기가 바로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평온한 안식처야. 수련은 점집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면 항상 마음이 더없이 평안해졌어요. 어느 날 수련은 자신이 쓴 2번째 책의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번 책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최근 경험과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죠. 마지막 장을 읽으며 수련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깊이 온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았죠. 인생은 정말 끝없는 아름다운 여행이구나.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코 외롭지 않아.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깊은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청옥 목걸이를 가만히 쥐고 깊은 사색에 빠졌죠.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신비로운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어요. 아직 신내림을 받기 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시절의 앳된 수련. 그 어린 수련이 현재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린 수련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현재의 수련은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네가 그때의 그 모진 어려움을 잘 견뎌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언니 어린 수련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상이 스르르 끝나고 수련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구나. 수련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수많은 선택 덕분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이 선택들에 달려 있어. 다음 달 수련은 마음의 쉼터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했죠. 골목 곳곳에는 기념 현수막이 걸렸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태준도 왔고 최민준도 왔고 이지아도 왔죠. 그리고 수련이 진심으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안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수련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스스로 믿게 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마음의 쉼터를 알게 되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치유가 되었답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이곳을 찾았어요. 수련 선생님의 따뜻한 상담과 모임 참여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수련은 마음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행사 마지막에 수련은 아주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마음의 쉼터는 더욱더 확장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의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수련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수련은 홀로 정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예쁜 꽃들은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수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되었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련 선생님. 수련이 돌아보니 윤도현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신비롭고 깊었죠. 어머? 도현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행사에 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련은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윤도현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수련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가 빠질 수 없죠. 당신이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룬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룬 거예요. 수련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당신의 역할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윤도현 씨는 수련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수련은 윤도현 씨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 있다고 느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도현 씨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능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수련은 윤도현 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시는데 윤도현 씨는 그저 알 수 없는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에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죠.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더 깊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수련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윤도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완벽한 하루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는 있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수련은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날 밤 수련은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 5년 전의 나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 그때의 그 지독한 아픔과 깊은 절망이 지금의 이 찬란한 기쁨과 가슴 벅찬 보람으로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 수련은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경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것도 배웠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수련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골목은 쥐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 깊은 조용함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죠. 몇 달 후, 수련은 전국 곳곳에 마음의 쉼터 분점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문을 열었죠. 각 지점마다 수련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수련 선생님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도 각자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정성껏 돕겠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들은 모두 같은 굳은 다짐을 했어요. 수련은 한 달에 2번씩 각 지점을 순회하며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몸은 조금 고되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광주 지점을 방문했을 때 수련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는데 젊은 시절에는 무당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죠. 젊은 무당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수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무당이라는 직업이 참말로 많이 천대받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지독한 편견을 깨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참말로 대단하셔요. 수련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 같은 선배님들이 그 험난한 길을 먼저 개척해 주셨기에 저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전통이 현대에도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무속 전통과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서울로 돌아온 수련은 그 특별한 만남을 오래도록 가슴속에 간직했어요. 세대를 넘어선 깊은 연결감을 느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1년이 더 지나고 수련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치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처음과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에 대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수련은 그 낡은 골목의 작은 점집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의 수련은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죠.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어. 수련은 점집 문을 조용히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수련 언니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니? 아가야 수련은 아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는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련은 그 아이를 보며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천천히 꿈을 키워가렴.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자주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이요. 아이의 말에 수련은 조금 놀랐어요. 수련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부모님께 허락받고 주말에 다시 한번 찾아오렴. 아이는 환하게 기뻐하며 집으로 총총 돌아갔어요. 수련은 그 작은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수련은 자신의 길고 긴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깊이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그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도 내가 받은 그 지독한 고통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치유가 되고 내가 어렵게 얻은 지혜가 다른 사람의 밝은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이구나.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 후 수련은 3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이번 책의 제목은 연결의 힘,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였습니다.
책에는 수련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들이 서로에게 준 깊고 따뜻한 영향에 대한 내용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또다시 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로부터 수많은 감동의 메시지가 많이 왔죠. 제 인생의 그 많던 우여곡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군요.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진심 어린 반응들을 보며 수련은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경험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수련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어요.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을 좁혀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련은 행사를 시작하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고 이 나라의 힘든 산업화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된 시절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그 귀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한 20대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할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깊은 공감과 이해가 형성되었어요.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수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다 따뜻해졌어요. 정말 수련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이 오늘 젊은 세대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한 연대감은 지역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죠. 5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수련은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고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태준, 최민준, 이지아, 그리고 그동안 수련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가 수련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준비해 왔죠. 수련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민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누나의 그 선한 영향력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지아는 오랜 친구로서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수련아, 네가 너만의 길을 꿋꿋하게 찾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정말 많이 배웠어. 넌 정말 자랑스러운 내 친구야.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수련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좋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련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연결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 수련은 홀로 정원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0년의 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사함을 느꼈죠.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수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여행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었지.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밝은 별똥별이 스르륵 흘러갔어요.
수련은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똥별이 밤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고 수련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도우며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갔고 수련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쌓일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졌죠. 어느 추운 겨울날 수련은 어느덧 75살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날은 마음의 쉼터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전국에 자그마치 100개가 넘는 지점이 생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20년 전 그 낡은 골목의 작은 점집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련은 기념사에서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코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그 소중한 정신이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수련은 처음 시작했던 그 낡은 골목의 점집으로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곳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소중한 공간으로 잘 보존되고 있었죠. 점집 안에 조용히 앉아 수련은 아련한 과거를 회상했어요. 강태준과의 그 강렬했던 첫 만남, 그로 인한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꿋꿋하게 딛고 일어선 빛나는 순간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수련은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20년 전 수련을 찾아왔던 바로 그 아이였죠. 이제는 어느덧 30 중반이 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나, 세상의 미영이 아니니 정말 많이 컸구나. 수련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물려주신 그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미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작은 상담소를 열었거든요. 선생님, 수련은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자신의 귀한 가르침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정말 잘했어. 미영아, 정말 장하다.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구나. 수련은 미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부터 미래의 희망찬 계획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죠. 미영이 돌아간 후 수련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석양은 마치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수련은 잔잔히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는 또 다르지만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깊고 그윽한 평안과 만족이 있어. 그날 밤 수련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75년의 긴 인생을 돌이켜보며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내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고 싶다. 특히 나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기를 다 쓰고 수련은 청옥 목걸이를 가만히 손에 들었어요. 75년을 함께한 그 목걸이는 이제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빛만을 발하고 있었죠. 고마워. 수련은 목걸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어.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한번 강하게 반짝 빛났다가 다시 은은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수련은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늦가을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따뜻한 모임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수련은 첫 모임에서 잔잔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종종 그 지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리곤 하죠.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소중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나누며 우리 노년기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보려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래요.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손주들도 이제 다 장성했고 이제는 제 취미생활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호호. 수련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시들이었거든요. 몇 달 후, 늦가을의 지혜 모임은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숨겨진 특기를 살려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시, 낭송회, 맛있는 전통 요리 교실, 손자녀들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 등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어르신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수련 선생님 덕분에 우리 노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련은 그런 따뜻한 반응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동세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거든요. 어느 날 수련은 모임에서 아주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제가 백서를 한 권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계절들 각 시기의 아름다움과 지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책 제작 과정에서 수련은 많은 어르신들과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각자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람의 삶에는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이 이렇게나 행복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한 할아버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할머니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젊을 때는 그저 미래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를 온전히 그리고 감사히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수련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는 어르신들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정말이지 가슴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1년 후 인생의 계절들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이 책을 읽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손주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더니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반응들을 보며 수련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그해 겨울, 수련은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사회공헌 대상에서 생애 공로상을 수상한 것이었죠. 시상식에서 수련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이 세상 모든 분들과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이자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그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귀한 자산입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련은 반짝이는 상패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여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수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이 결국에는 다 의미가 있었어.
그때 창밖으로 하얀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포근한 흰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수련은 더없이 고요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인생도 마치 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수련은 잔잔히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까? 수련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 선생님의 따뜻한 상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제자 올림. 수련은 편지를 읽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했거든요. 그 순간 수련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과거의 모든 아픈 일들이 현재의 이 찬란한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수련은 잔잔히 생각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75년의 길고 긴 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기뻤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주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수련이 천천히 눈을 뜨자 방 안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청웅 목걸이도, 청사초롱도 모두 영롱하고 밝은 빛을 아름답게 발하고 있었죠. 마치 수련의 그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포근하게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순백색으로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련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쌓아온 모든 소중한 경험과 깊은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수련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밝은 기대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수련은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 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창밖에서는 하얀 첫눈이 계속해서 포근하게 내리고 있었고 골목 전체가 순백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고 있었어요. 수련은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련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가 되었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인생 2막, 아니 3막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수련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바로 이 마음 속에 있어. 그렇게 수련의 75년 인생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지혜가 되어,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경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그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위안과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풍성한 그늘을 아낌없이 만들어주듯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들어가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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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